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핵심 소식만 전해드리는 통합방송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총 288대의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폴란드가 벌써 90대의 천무 발사대를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는 올해 첫 물량으로 18대의 발사대를 인도받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계약 당시 한국 무기를 비판했던 야당 정치인들이 집권 후에는 오히려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첨단 기술인 AI 분야에서 중국의 최신형 챗봇이 미국 제품 대비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동급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AI 기술을 군사기술에 접목해 세계 패권을 쟁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미 7함대 사령관의 강력한 발언 이후 태평양 진출은커녕 서해 진출의 꿈마저 포기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한국 무기의 대유럽 수출 계약이 급증하면서 유럽 방산업체들의 견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나토 사무총장이 유럽의회에서 유럽 전체가 한국 하나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을 직접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Zamówienia uzbrojenia i sprzętu wojskowego tak w krajowym przemyśle, jak pozwoliło przyspieszyć, ale zaowocowało to konkretami. Trafiły do Polski po około pół roku. Pełną intensyfikację szkolenia żołnierzy. 전 세계 최고의 화력을 지닌 포병 무기체계로 평가받는 천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폴란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천무 발사대 18대가 폴란드 그디니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코시니아 카미즈는 자신의 SNS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발사대 18대가 예정보다 앞서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는 약속된 기한을 앞당긴 또 한 번의 성공적인 배송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약 2년 만에 폴란드는 현재까지 무려 90대의 천무를 인도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국방부 장관이 천무 발사대 인도 완료 소식을 SNS에 알리자 폴란드 네티즌들이 그것은 당신의 업적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성공과 당신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연결은 역겹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군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것은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부하차크 라며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부하차크 PIS 의원을 언급하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시니아 카미스 국방부 장관이 속한 폴란드 인민당은 야당 시절 PIS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방산 계약을 두고 매우 신랄하게 비판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현재 태도를 바꾸어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를 두고 자신의 업적인 마냥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폴란드 네티즌들이 어이없다는 듯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부하차크 전 국방부 장관은 실제로 자신의 SNS에 이는 나의 성과다라면서 대놓고 코시니아 카미즈를 저격하였죠. 유독 한국산 무기를 두고 내 업적이다 라며 지분을 외치는 이유는 미국산 무기의 경우 계속되는 공급망 부족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납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자랑거리도 못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에 20대의 계약 체결이 이뤄진 하이마스 1차 계약은 2024년 12월 즉 70개월이 되어서야 20대 인도가 완료되었고 현재 2차 계약 물량 중 100대 계약은 아직 진행도 못했습니다. 반면 천무의 경우 29개월 만에 90대라는 엄청난 납품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폴란드의 군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단 2년 만에 유럽 최정상 육군 부대를 보유하게 된 폴란드는 현재 K2 84대, K9 자주포 136대, 천무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무 발사대를 실을 폴란드 옐치사의 트럭 생산이 천무 발사대보다 늦게 인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트럭 제조가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통합시켜 18, 16기가 사단에 배치되고 있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물량이 폴란드로 인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K2의 경우 96대, K9 자주포 228대, 천무는 118대가 보내질 예정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납품 속도가 이처럼 빨라진 데에는 사실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는데요. 최근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납품 속도가 더 빨라진 것입니다. 특히 핵심 부품인 구동계와 엔진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거의 10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죠. 지난해 9월 STX 엔진은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경남 창원 공장에서 진행한 국산 K9 1호 엔진 출고식에서 한 관계자는 엔진 핵심 부품 약 500개의 국산화에 성공해 엔진 국산화율 99.1%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독일 MTU사의 엔진을 사용했던 만큼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절차 속에서 제조 기간이 더욱 길어졌는데요. 또한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상도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현재 엔진 국산화로 인해 4차 물량부터는 한국산 엔진이 탑재되어 더욱 빠른 납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K2 전차의 경우 역시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파워팩까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KT 전차의 3차 양산 기준 국산화율은 84.3%였지만 지난해 하반기 국산 변속기가 개발됐기 때문에 올해 이후 생산 물량 국산화율은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파워팩이 벌써 해외에 수출되고 있죠. KT 전차의 튀르키예 버전인 알타이가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을 한국산으로 채택한 가운데 지금 튀르키예행 파워팩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진행되면 튀르키예군은 올해 8월부터 알타이 전차를 전력화할 예정이죠. 지난 8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현재 개발 완료된 변속기의 경우 뛰어난 성능으로 터키 현지 테스트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제조사인 S&T 다이내믹스 관계자는 과거 국내 납품에 실패한 변속기는 일부 부품을 독일 업체에 용역을 줘 만들었지만 8년여의 시간 동안 강건 설계와 변속 제어 장치 등의 핵심 부품 국산화로 완전히 다른 변속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T 다이내믹스의 15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으로 전진 5단, 후진 2단의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해 주행 안전성과 연비 등에서 강점이 있으며 국내 시험 평가에서 306시간 무사고 주행에 성공해 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입증하였죠. 한층도 높아진 국산화 부품 덕분에 납품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에 군비 증강이 시급한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KT 전차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계약을 맺고 현지 생산도 모색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에이브람스보다 많은 수주량이 기대되면서 KT 전차의 수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노후 전차를 대체하고자 250대에서 300대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 M1A2 에이브람스 전차 54대와 군한 전차 15대를 공급받기로 했고 현재 남은 물량은 최대 250대로 현대로템의 KT 전차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죠. 폴란드 역시 올해 국방과제를 발표하면서 K2, K9 천무 도입 계약을 최우선 협상 과제로 선정했는데 호마르 K 시스템용 포병 탄약 차량 324대 및 AWD 포병 지휘 차량 132대, 폴란드화가 포함된 K2 추가 180대, 그리고 K9의 지원 차량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K2PL 820대 물량에 대한 계약을 뒤로 미루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는 K2 전차나 한국 업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 폴란드 현지 업체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매체 제치포스 폴리타의 마치에 미어슈 기자는 최근 KT 전차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문제는 폴란드 업체의 폴로나제이션입니다. 라는 기사를 통해 KT 전차의 추가 구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K2PL 버전으로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십억 질러티이며 이를 누가 지불할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최신 버전에는 미국 에이브람스 탱크를 2대 이상, 독일 레오파르트 2AA 탱크 약 1.5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2PL 전차 한 대의 가격은 K2GF 버전, 즉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차의 약 2대 반입니다. 라고 하였죠. 통상적으로 알려진 K2GF의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250억이기에 폴란드 현지 업체 PGZ이 제안한 K2PL의 가격은 대당 625억 원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인프라와 인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차라리 한국에서 K2PL을 생산해 직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산 강국들의 무기체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실전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뛰어난 생산 능력에 따른 빠른 납기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준전지 상황인 대한민국은 무기 양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빠른 납기를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했는데요. 여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각종 무기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반면 유럽 대표 무기 수출국인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랜 기간 군비를 축소해오면서 재래식 무기 체계의 생산 규모를 줄였고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재고의 보충과 기존 발주 물량 등으로 신속한 납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헝가리의 경우 2018년 독일과 레오파르트 전차 44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독일로부터 지난해까지 인도받은 전차의 수는 단 4대였습니다. 독일 내 전차 공장이 모두 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과거 생산된 전차를 다시 들여와 뜯고 부품을 재조립하는 식으로 수출하다 보니 납기가 늦어진 것이죠.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전차 양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 없다고 했는데요. 양산 체제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신규 전차를 생산하는 체제를 뜻하는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대규모 신규 생산 대신 주문에 따라 제한적으로 생산하거나 기존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꾸준히 작동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유럽이나 미국산 전차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36대의 레오파르트 신형 2AA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체코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 비싼 전차 가격 때문에 2017년부터 시작될 도입 계약을 연기했다는 것인데요.
체코의 국방 예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레오파르트 2A 전차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체코는 36대 구매에 16억 유로에서 옵션 행사 시 21억 유로까지 지불하기로 했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당 가격은 약 622억 원에서 816억 원 사이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것이죠. 심지어 독일은 36대 납품에 계약 체결 이후 6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단 1년 만에 48대의 전차를 납품시킨 한국과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노르웨이 역시 레오파르트 2A 전차 18대의 옵션 계약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 전차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옵션 계약은 초기 1차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도입국 입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례적으로 옵션을 포기하고 대신 장거리 화력 포병 체계에 그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산 무기의 높아지는 가격과 늦어지는 납기. 그럼 앞으로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모건 모겐센 형님 말처럼 K2 사면 되지. 폴란드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경쟁 입찰 없이 한국을 지정하여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지정 입찰을 했느냐? 미국이나 독일 등 우수한 무기 체계를 보유한 국가들과 경쟁시켜 더 나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볼멘 소리도 들렸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한국을 선택했던 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며 끝나지 않은 러우 전쟁의 불안 속에서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A jest z nami pan redaktor Andrzej Kiński, redaktor naczelny magazynu Wojsko i Technika. Dzień dobry. Dzień dobry panie redaktorze, dzień dobry państwu. Drogami do tego, żeby przyspieszyć zamówienia uzbrojenia i sprzętu wojskowego tak w krajowym przemyśle, jak i za granicą, co na pewno te procedury pozwoliło przyspieszyć, ale zaowocowało to konkretami. To naprawdę rekord świata, że niektóre typy uzbrojenia, które zostały zamówione w połowie ubiegłego roku, już ich pierwsze egzemplarze trafiły do Polski po około pół roku, pozwalając na pełną intensyfikację szkolenia żołnierzy. Oczywiście również bardzo istotna jest ustawa o obronie ojczyzny, która nakreśliła ramy organizacyjne i liczbowe i finansowe, które w perspektywie miały zaowocować, w perspektywie dosyć długiej, bo do 2035 roku. W ciągu dosłownie ostatnich kilku lat Ministerstwo Obrony Narodowej zakontraktowało sprzęt wojskowy na kilkaset miliardów złotych. Przypomnę te najważniejsze kontrakty. Chodzi o zakup czołgów Abrams, systemów HIMARS, koreańskich czołgów Black Panther, wyrzutni Chunmu, to są koreańskie wyrzutnie artyleryjskie, a także podpisano w końcu umowy na tarczę, na budowę nowoczesnej tarczy antyrakietowej, na drugą fazę programu Wisła, na program Narew, Pilica i tak dalej. Czy jest ryzyko, że nowy rząd, który powiedzmy, że będzie mniej interesował się sprawami bezpieczeństwa, bo wiele na to wskazuje, czy on może zrezygnować z tych kontraktów? Czy one już zostały zawarte i to jest jak amen w pacierzu, musi być zrealizowany? PO-PSL. Myślę, że też nikt nie zakwestionuje zakupu samolotów F-35, zamówień złożonych w polskim przemyśle obronnym, czy tych umów z przemysłem Republiki Korei, które mają charakter umów wykonawczych, a więc tych, gdzie doszło do zamówienia konkretnych ilości sprzętu za konkretne pieniądze i w określonym czasie. Możemy mieć tutaj do czynienia z ewentualnym renegocjowaniem czy niewykorzystaniem w pełni umów ramowych. Przypomnę, że chociażby w przypadku czołgów K2 ta umowa wykonawcza opiewa na 180 czołgów, a umowa ramowa dotyczy aż 1000 czołgów. A więc to też musi być dopasowane do docelowych struktur, do możliwości finansowych. A więc czy z tych czołgów 1000 wszystkie trafią do naszych sił zbrojnych, czy na przykład tylko połowa, to może być rzeczywiście w kwestii, to może być kwestia decyzji następnego rządu. To samo dotyczy tych umów ze Stanami Zjednoczonymi. Jeszcze zdeterminowane, że musimy
kupić Czyli dokładnie. jeszcze nie została podpisana umowa wykonawcza na ten sprzęt umowa wojskowy. Tutaj międzyrządowa umowa dostawy. I tutaj musimy postawić kropkę. Będziemy oczywiście to cały czas bacznie monitorować. Bardzo dziękuję. Pan Andrzej Kiński był naszym gościem, redaktor naczelny magazynu Wojsko i Technika. Dziękuję panie redaktorze. dziękuję również. Do widzenia państwu. 세계에는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무기들은 한정되어 있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국산 무기는 최고의 대안이자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옛 서울시 용산구 동저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한국산 무기와 외산 무기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평생 마주치지 못할 이쁜 연예인보다 그래도 매일 보는 내 마누라가 더 낫다. And don't lose out to the South Koreans, because South Korean is getting into the market. Poland, Romania, Estonia, they are all buying South Korean because European, American defense companies are not delivering at the speed we need and at the prices. 더 이상 한국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국.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선정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방산 강국 1위인 한국에 대한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13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 의회에 참석해 유럽 방위산업 업체들의 생산량 확대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한국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We'll have plenty of opportunity to put in extra production lines, extra shifts, and by the way, they have to do this. And don't wait for the 10-year contracts they are all asking, because we will not be able to create 10-year contracts, but they know the demand is there for the long term. So please, defense industry, ramp up production and be good businessmen, and don't lose out to the South Koreans, because South Korean is getting into the market. Poland, Romania, Estonia, they are all buying South Korean because European, American defense companies are not delivering at the speed we need and at the prices. EU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그에 따른 수혜를 한국이 모두 가져가기 전에 유럽 방산 기업들은 공동개발 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유럽 모든 방산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하지만 한국이 현재까지 이뤄낸 규모의 경제를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러우 전쟁을 통해 한국 방산의 대유럽 수출 건수는 대폭 늘어나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이 언급한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핀란드, 터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의 한국 무기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올해 대대적인 한폴 계약을 미리 선포하면서 작년에 진행되지 못했던 K2PL 180대 1차 계약, 호마르K 시스템용 324대의 포병 탄약 차량 및 132대의 포병 지휘 차량, 그리고 K9 자주포 지원 차량 구매를 최우선 도입 무기로 선정하였으며, 루마니아 역시 지난해 K9 53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구매한 데 이어 천궁과 신궁 그리고 K2 전차 도입 계약을 2025년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신에 따르면 상반기 K2 전차 도입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수량은 M1 에이브람스보다 많은 250대가량이고 한국 업체는 3년 전 체결한 미국 전차보다 더 빨리 인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 역시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에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다른 포 무기체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 무기체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러우 전쟁을 통해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MLRS, 즉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되고 있는 K9의 우수성에 푹 빠져 벌써 4차례나 새로운 계약을 추진했는데요. 써볼수록 감탄만 나오는 한국산 무기에 제대로 단골 고객이 된 것입니다. 2017년 K9을 구매했던 에스토니아는 초기 처음 보는 한국산 무기에 반신반의하며 2개 포대 분량인 12문만을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이후 에스토니아의 험난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 K9에 현지 운용 병사들의 극찬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2022년 에스토니아는 6문의 K9을 새 제품으로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K9 포병 체계가 에스토니아 최대 화력 체계로 자리 잡으면서 2023년 12문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2025년 또다시 K9을 구매하러 직접 방한하게 된 것이죠. 에스토니아는 도입 예산만 생겼다 하면 K9을 사가는 중입니다. 세계 최고급 성능과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빠른 납기,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과 완벽한 후속 지원까지 한국산 무기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현재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2008년 한국은 세계 19위 방산 수출국에서 지난해 세계 10위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보다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방산무기 특성상 한번 구매하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해야 비용적 이점을 얻기 때문에 동일국의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방산거래가 국가 간 계약의 성격이 강해 정치적 외교적 요인에 따라 협력국이 쉽게 바뀌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기는 탁월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눈에 띄는 수출 증가를 이뤄낸 것입니다.
시프리에 따르면 한국이 1972년 첫 방산 수출 이후 지난해까지 직접 무기를 공급한다라는 총 35개국으로 2008년 16개국에서 2배로 늘어나는데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중국,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진핑아 푸틴아 고맙진 않다. 아무튼 K방산 벨트가 러중을 안팎으로 형성되고 있는 셈인데요. 특히 최근 새롭게 집권한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방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 또 한 번 메가 방산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재고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특히 방위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면서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을 지원해야 하며 우리는 무기체계와 탄약, 미사일의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을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협력을 콕 집어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미해군 전투력을 강화하는 모든 보주선, 지원선, 물주선 관련 협력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죠. 특히 최근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수출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유럽을 포함한 선진 서방 국가들까지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유럽에서 최초로 한국산 전투기와 전차가 수출되는가 하며 파이브 아이스 국가인 호주의 신형 전투 보병 장갑차인 레드백이 독일 레잉스 장갑차를 제치고 수출되는 등 한국 방산 산업의 저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 효자 품목인 포병체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기들이 해외에서 각광받으면서 첫 수출 기록을 세우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집트에 수출된 K11 전술 통제 장치와 이라크에 수출된 수리온 헬기입니다. 최근 한화 시스템은 이집트에 자주포용 전술 통제 장치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 지휘 체계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집트는 K9 자주포 216대와 함께 총 51대의 K11 전술 통제 장치를 구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자국산 사격 지휘 체계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한국의 사격 지휘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집트의 한국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K11은 기존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차체를 기반으로 사격 지휘용 차량으로 재설계된 모델입니다. K9 자주포 한 포대당 K11 장갑차 한 대를 함께 운용하며 표적 탐지, 위치 파악, 사격 데이터 전송 및 발사 명령을 지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집트는 K9을 해안포로 운용하기로 밝혀 포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K11을 구매했는데요. 만약 이집트에서 성공적으로 K9 플러스 K11의 해안포 운용이 이뤄진다면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중동 화약고로 불리는 홍해, 분쟁이 끊이질 않는 남중국해 등에서도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달 23일 한국이 만든 다목적 헬기 수리온의 첫 수출도 성사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입국은 이라크로 2대의 수리온이 약 1,400억에 수출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사미르차키 후세인 육군 항공사령관 등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가 방한해 수도권에서 경남 사천 카이 본사로 이동할 때 수리온을 직접 탄 것으로 알려졌죠. 수리온의 판매 소식이 특히나 기쁜 이유는 그동안 계륵으로 평가받으며 국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던 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칫 버려질 수도 있는 무기체계를 끝까지 개량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 세계 시장에서도 우수한 성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 것이죠. 2010년 12월 최초 양산에 착수한 이후 약 14년간 이어온 육군 수리온 양산 사업은 지난해 6월 최종 호기를 납품하면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수리온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카이는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을 기반으로 각각 공격과 기뢰 탐지 제거라는 특수 임무를 더한 상륙 공격 헬기와 소해 헬기를 개발하고 있고 나아가 수리온을 기반으로 회전익에 적용될 유무인 복합체계도 개발하고 있어 국산 헬기의 경쟁력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의 시제기가 처음으로 이륙하면서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AH는 공대공 유도탄과 20mm 터렛 타입 기관총, 2.75인치 유도로켓, 천검, 공대지 미사일 등의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채 시험 비행에 나서는데요. 앞으로 24대가 해병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실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개발 진입 장벽이 높은 헬기 개발을 국내 최초로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로 위기가 닥치기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블랙호크나 아파치를 운용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산 헬기가 필요하냐면서 그 콧구멍 2개를 볼 때마다 답답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역경은 수리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둘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 결과 수리온은 현재 없어서는 안 될 우리군의 대표 기동 헬기로 자리 잡았죠. 이라크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수출을 논의 중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헬기로 운영 중인 국가들은 부품 수급 및 후속 지원 등 운용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성비로 인정받은 러시아 헬기를 대체할 기종으로 한국산 헬기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무기 빼고 다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무기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사양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량을 거듭해 결국 세계 정상급 무기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국인데요.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인 특유의 지치지 않는 끈기와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Pan Paweł Szkudlarek jest również od ponad 15 lat związany z Koreą, od 10 lat związany z koreańskim biznesem i koreańskimi inwestycjami w Polsce, więc koreański biznes... Oczywiście jest inna, ponieważ z racji kulturowych sposób myślenia również Koreańczyków jest inny od naszego, ale w przypadku wspólnych celów, w przypadku wspólnych celów oraz potencjalnych projektów.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건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이다. 많이 올라가네. 15. 중국 AI의 발전은 놀랍지만 절대 세계 패권국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26일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AI 업체 딥시크가 개발한 챗봇이 미국 업체가 개발한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 미국 반도체 지수는 4%가 넘게 빠졌는데요. 이는 중국산 AI 챗봇 딥시크가 주장하는 생산 비용이 미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심지어 사용된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의 신형 H100 칩이 아닌 구형 칩이 사용되었기에 미국 기술 기업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가 공개한 개발 비용은 약 557만 6천 달러, 한화 78억 8천만 원에 그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딥시크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승리하기 어려운 이유라면서 중국이 미국을 앞선 세계 기술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주춧돌을 깔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딥시크에는 명확한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딥시크 관련 소식에서 빠지지 않는 논란은 바로 검열인데요. 딥시크는 중국 정부나 지도자 혹은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매크로를 통해 답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사용자들이 딥시크를 신뢰하고 쓸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듦과 동시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모두 중국 서버에 저장되어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죠. 일례로 딥시크의 시진핑에 대한 부정적 평가, 양안 갈등, 천안문 사건 등을 언급하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현재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답변이 돌아오는데요. 협업과 다양한 데이터 교류가 핵심인 AI 분야에서 검열은 결정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국산 AI 챗봇이라고 자랑하는 딥시크 역시 결국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H800인데요. H800은 미국의 고성능 칩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H100의 사양을 낮춰 출시한 칩입니다. 현재는 이마저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죠. 또 해당 제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HBM이 핵심 부품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서방 진영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중저가용 미국산 H800 칩으로 미국 챗GPT와 동급의 챗봇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딥시크가 효율적인 LLM 기술인 MOE를 활용한 자체 아키텍처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 R1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적의 전문가들만 선별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유되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전체 매개 변수 6,710억 개 가운데 370억 개만 선별적으로 활성화했죠. 사실 중국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국민들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개발된 AI 기술들이 현재 챗봇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전역에 설치된 엄청난 수량의 CCTV와 보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해 특정 인물이나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추리는데 AI 기술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온라인 SNS 검열 자동화에도 일찍이 AI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키워드를 필터링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자랑인 인터넷 검열 만리 방화벽은 AI 기술을 통해 특정 단어나 주제를 자동으로 걸러내고 검색 결과나 게시글을 즉각적으로 실시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인구의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프로파일링에 굉장히 앞서 있는데 신분증 정보
정보, 금융기록, 인터넷 접속기록, 위치 추적 등 다양한 DB를 통합해 개인별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로써 AI가 미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위험 인물이나 정부 비판 성향이 있는 인물을 선별해내고 있죠. 중국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던 정책들이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AI 챗봇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고 낮은 사양의 반도체 칩으로도 높은 수준의 연산력을 지닌 챗봇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딥시크의 등장이 곧 미국 패권의 종말과 중국 패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I 기술은 단순히 챗봇이라는 모델 하나로 패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국제동맹, 기술 규범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의 초거대 AI 모델은 분명 글로벌 AI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 독점해온 AI 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 패권 체제를 완전히 뒤흔들기보다는 미중 기술 경쟁을 한층 가열시키고 글로벌 AI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는 계기가 될 공산이 큰 것이죠. 특히 AI가 군사무기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계 패권의 양상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군사력이 대체로 무기 시스템, 병력, 경제력으로 평가되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이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기, 로봇, 사이버전, 위성 정찰 등 AI가 접목된 분야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죠.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7함대 프레드 캐처 사령관은 1월 10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무인기와 무인 함정 전력이 오는 8월까지 제7함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미군은 2023년 각각 수천 대에 달하는 무인기와 무인 함정을 대량 생산하는 리플리케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자율 운행이 가능한 무인기와 무인 함정을 대량으로 복제해 중국의 전투기 함정 물량 공세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발표가 나와 화제입니다.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해군력에서 미국에 비해 약 25년이나 뒤처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인데요. 이 보고서는 다름 아닌 중국의 우방국 러시아 연방 싱크탱크에서 발표된 것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는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과 같은 건조 속도를 유지한다면 약 2049년에 미국과 비교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려도 약 25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포털 사이트인 왕이나 웨이신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 전문가가 25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얘기했지만 중국 군사기술과 장비 제조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발끈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분석한 이유는 전체 수량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에서 최우선 시대는 함정 총 배수량이 미국에 비해 중국은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은 2023년 기준 450만 톤으로 중국 해군의 2배에 가깝습니다. 특히 해양 패권국의 상징인 항공모함 전력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은 1개국의 전력과 맞먹는 항모 전단을 무려 11개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 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이멀스 캐터펄트를 갖춘 푸제노 정도밖에 없으며 전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를 비롯한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 등의 전력들도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다봤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일 중국 국유기업 화웨이 연구소 산하연구팀은 지휘통제와 시뮬레이션 학술지를 통해 중국 대 미국 항모 전단 워게임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미국 AI 장거리 미사일에 중국 신형 구축함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었습니다. 중국 내 워게임 결과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자국산 무기의 첨단 성능과 공격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주력 구축함이 미국의 첨단 AI 대함 미사일에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중국도 큰 충격을 받았죠. 중국 구축함의 킬러가 될 AI 미사일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LRASM 미사일입니다. 미 공군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AGM-158 자슨 미사일을 공대함 미사일로 개조한 것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관성 함법 장치, 적외선 이미지 센서 등을 갖춰 적군의 레이더망을 피하면서 최적의 경로로 순항하는데요. 특히 여러 발을 발사하면 미사일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공격 효율을 높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AI를 실전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접목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 발전의 위협 그리고 대만 침공의 현실화를 두고 첨단 기술을 군사무기에 접목하는 대응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AI 기술은 뚜렷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에 앞으로 미래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AI 기술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AI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NLP, 컴퓨터 비전, HBM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구 규모가 작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GPU 자원과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중과 비교해 AI 인재풀도 상대적으로 적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한국은 초거대 AI를 만들기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 예컨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모바일 통신, 스마트 팩토리 등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만큼 정부 규제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묶어버리지 않도록 유연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루다 살려내 이 자식들아. 한국의 국내외 정세를 보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마다 쓰러지기보다는 되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오히려 산업구조 고도화와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죠. 최근 중국의 딥시크를 비롯한 전세계 AI 경쟁이 본격화되어 한국의 위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바탕으로 충분히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의 딥시크, 우리에겐 심심이가 있다. 심심아, 어디야? BUSAN, 부산? 버스 안병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